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 자동차가 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와이파이에서는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경제 박뉴스 하기 전에 잠깐 1분 속보 알려드립니다. 2012년에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그리고 나서 안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MBC 이용마 기자가 21일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경제 박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 들어 소재 부품 수출이 10% 정도 감소했고요. 또 수입액은 8% 정도 급감을 해서 대일 의존도가 소폭 하락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재죠. 이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허가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지난 7일에 이어서 두 번째 허가가 난 거고요. 이번 역시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허가 품목은 극자외선 EV용 이 포토레지스트로 차세대 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입니다. 이번에 허가한 물량이 한 6개월분, 지난 7월에 허가받은 물량 3개월치를 합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9개월가량의 재고를 확보한 셈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일본의 의도는 뭐냐? 잇따라 이제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UI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있고요. 또 24일까지 한일 군사정보 보유 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하는 시한을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이 같은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범용 반도체 제조에 쓸릴 수 있는 널리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아직까지 수출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 카드는 그대로 손에 쥔 채로 일본은 정상적인 수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한국 공장에서 만든 고품질 소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벌써 50일 가까이 흘렀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이 대형 고객을 뺏길까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한국 공장 생산 라인까지 증설하겠다. 그러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계속해서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우리 기업들에게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들은 특히나 이제 한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사 제품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은 한국 대기업들이 소재 다변화 과정에서 수출 규제 대상 품목만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탈일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가 정말 일본에 너무 그동안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기회다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 등 수입 자동차가 또다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가 적발됐대요.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이 독일차의 배신인데요. 이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 조작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에는 폭스바겐 이외에도 아우디, 포르쉐 경유차 등 8차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아우디가 5종, 폭스바겐
2종, 포르쉐 1종인데요. 적발된 차량이 모두 1,200여 대가 넘습니다. 이들 차량은 이제 휘발유차보다 배기가스를 적게 낸다면서 이른바 클린 디젤이다라고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실세를 좀 들여다보니까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이 요소수 분산 장치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운전 조건보다도 이 질소산화물 배출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환경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인증 취소와 함께 이 환경부는 결함 시정 명령 그리고 각 업체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고요. 또 폭스바겐과 그리고 이제 포르쉐에 대해서 11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예전보다 과징금이 조금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온 뉴스였는데 부유층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인기를 끌어온 이른바 꼬마 빌딩에 대한 상속, 증여세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이 시장만 핫합니다. 통상 시가 50억 원 안팎의 5층 내외의 소형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이동안 재테크의 대상이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땅이나 아파트를 상속 증여하기보다는 이 꼬마 빌딩을 물려주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또 반대로 이제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그러자 이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를 계산할 때 꼬마 빌딩 건물 평가를 현재 기준 시가에서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시가, 거래되는 시가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내년부터 상속 증여세는 최고 80% 넘게 세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80%나 오른다면 사실은 상당한 건데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또 조세정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언뜻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절묘한 케미를 자랑하시는 두 분인데요. 백기종과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소개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잖아요. 이름은 장대호, 만 38세 미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되게 좀 특이한 사건이어서 좀 사실 오늘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팀장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부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거쳐서 신원, 그러니까 끔찍한 잔혹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사건의 재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신병이 확인이 됐죠. 장대호 38세. 지난 8일 심야 시간이죠. 서울 구로동 모텔에 32세 남성인데 피해자로 밝혀졌죠. 피해자가 찾아와가지고 객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고 나서 4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그 가해자인 장대호 진술이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자고 나서 그 숙박료 4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4만 원을 먼저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가해자의 진술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고 반말과 이제 폭언 이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키를 줘요. 그래서 8일 날 객실 방에 키를 주고 들어가 잠을 자는데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프론트에 있는
그 작은 둥기죠. 뭐 1kg 정도 되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둥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보조키를 가지고. 그래서 문을 몰래 열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죠. 네. 이 상태에서 결국 이 둥기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4일간 객실 안에 유기를 한 다음에 시신을 훼손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한강에 전기 모터가 달린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1시간, 1시간, 2시간씩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에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쌓은 분리된 시신을 이 유기하는 이런 형태의 사건인데 결국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엽기적인데 우리 YTN에서 이 장대호의 과거 행적을 좀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 여러 가지 조언을 남기기를 되게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특히 그 조언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대응을 강조해서 좀 특이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자수를 합니까? 그 전기 자전거로 1시간이나 왔다 갔다 힘들게 또 그렇게 해놓고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자수를 하는 게 검거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이번 범죄를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번 범죄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뉴스나 매체에서 봐왔던 여러 범죄들의 수법이나 아니면 감정에 있어서 이게 학습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 범죄가 아닌가. 네. 굉장히 여러 개의 사건들이 조합이 돼서 나온 결과물 같은 그런 생각 아주 압축적 범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대호가 범죄 수법은 여러 가지를 조합할 수 있었지만 수사의 과정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 시신이 떠오르고 또 CCTV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은 아마 잡힐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수가 검거보다는 더 경감될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이 됐고 아마 신상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그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그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팔을 발견한 다음에 이 구로동에 있는 모텔을 찾아갔고 그래서 이 장대호를 직접 대면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나 어차피 잡힐 거다 이런 불안감을 느껴서 자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12일에 이어서 16일 날 그 피해자의 오른팔 시신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문이 나오고.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경찰이 16일 날 그 통신 수사, 기지국 수사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지인들을 탐문한 바 평소에 구로동을 자주 갔고 그 모텔에 묵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찾아갔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용의자로 선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통신 기지국 수사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통화한 내역에 두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거예요. 네.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한 그 중앙일간지에서 이걸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는데 저는 수사 경험칙상의 수사관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비판이 좀 지나쳐요. 왜 그러냐면 네.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피해를 당한 장소를 이렇게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인데 모텔 종업원이 범인이거나 아니면 관련자가 범인이라는 이 정확한 입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탐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그 모텔에서 범행이 일어났는데 경찰관, 형사가 왔다 갔다. 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비판하는 부분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다만 제가 경찰이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그 필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기지국 수사에 모텔이 용의 장소로 떠올랐다고 했을 때는 네.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갔다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하지만 최초의 수사하는 과정에 범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 장대호가 나중에 범인으로 밝혀졌는데 확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확인만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게 그 일단 숙박 정보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장대호가 이 요구에 불응했고 또 모텔 사장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연락처도 주지 네네.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그 범행 당일인 8일과 그다음에 시신을 유기한 13일 날 그 복사본 CCTV 복사본이 그 두 날만 지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셋톱박스 그렇죠. 그러면서 주겠다. 또 세트박스 전체를 복사해 준다라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부분은 미흡해요. 왜 그러냐면 8일 날이 사실 범행 당일이었거든요. 그렇죠. 8일 날 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범행이 이루어졌고 또 13일 그러니까 4일간 있다가 12일 날 밤에 이제 유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다고 하면 13일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실종된 당일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면은 장대호가 태연하게 이런 어떤 연막 전술, 이장 전술을 썼다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임장 수사라든가 좀 적극적인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미흡하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는 사실 뭐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네네. 또 안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수사 실무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많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영희 사회자분께서 변호사님 로이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장 씨가 피해자에게 남긴 말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다음 생에 또 그럼 너 또 죽는다. 이게 분노가 엄청나게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발범죄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장대호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장대호가 범인이라는 걸 듣고는 그렇게 손재주가 좋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말을 뭐 그 막말을 하는 그 행동과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이 사람 좀 이상한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판단하기 일단 좀 어렵고요. 그렇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외부로 드러난 노출된 이 장대호의 모습과 SNS 익명으로 활동했던 이 장대호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40개의 댓글이 발견이 됐는데 그 가운데 모텔에서 조폭이 왔을 때 공격적 조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법 또 학교 폭력을 당한 여학생이 질문을 올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한 가해자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자세히 얘기하기도 정말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방법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하게 될 건 공격적 말의 퍼즐은 결국 공격적 행동으로 그림이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개인으로 어떤 직접적 그 대면 관계에서 나타난 모습 이 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의 조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에서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명성 속에 있는 이 잔혹성이라는 게 모든 대상을 향해서 지금 그 답변을 달았던 그 대상도 성인부터 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실제 우리가 이런 그 분노나 공격성이 조금도 제어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을 볼 때 어떤 열등감의 이슈나 혹은 그 컴플렉스 주제 이런 것들이 그때 모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이런 어떤 모멸감이라든지 무시감하고 연결됐을 때 조절력이 상실된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그 자기 학습과 또 외부 학습을 통해 가지고 범죄 수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계속 확대 재생산된 결과물로 마치 즙이 짜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살인이라든지 감정 노출 또 분노 노출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한꺼번에 방출이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살인이라든지 여러 과정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이게 간접 학습이 되고요. 결국 이 과정이 심리적 울타리도 굉장히 파괴하게 되고 사회심리적 담장도 굉장히 낮추게 되거든요. 우리가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그냥 방치되었을 때 이게 과연 한 개인의 인성의 문제로만 볼 것인가? 이거는 사회가 함께 노출되었던 숱한 공격적 장면에도 책임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2004년부터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반값이 비싸다고 행패를 부렸을 때 자기가 좀 세게 나갔더니 또 상대방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그거를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본인이 그동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게 좀 강하게 나갔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학습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증오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건데 예컨대 왜 늦은 새벽이 아닌 오전 9시에 특히 잠자고 있는 사람 방에 들어가서 둔기로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또 범행 직후에 이 사체를 나흘 동안이나 그 방에 더운 여름에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모텔에서 사실은 뭐 냄새도 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걸릴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도 이걸 놔뒀다는 거는 사실은 좀 특이하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보다 크다요? 이게 생각의 조합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건 왜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왜 오전 9시였는가? 아마 네. 밤새 곱씹었을 겁니다. 내가 당했던 무시, 그다음에 모욕감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되갚아 줄 것인가. 근데 이런 감정들을 누구하고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분께서는 아마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의 가능성은 조금 전 낮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특징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느끼고 혼자 결과를 낸 다음에 혼자 실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밤새 곱씹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뉴스나 SNS나 영화와 우리 현실이 다른 이유는 영화나 뉴스는 장면이 지나갑니다만 현실은 고스란히 나의 결과로 남게 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 나흘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고민 앞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뭐 잔혹성에 관련된 설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막상 우리가 머릿속으로 경험하는 것과 실제 우리 현실은 대단히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범죄의 결과를 놓고 아마 고민했던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기정 팀장님 혹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막 그랬던 걸까요? 이 사람이? 네, 사실은 지금 4일간 방치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로 밝혀진 거는 이제 부패 냄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면 에어컨을 계속 켜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가 있는 시신이 있는 방을 계속 관리를 했어요. 다른 모텔 그 직원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야 시간에 이 피해자가 본인에게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취재해 본 결과 이 경찰이 진술은 이렇게 해요. 나에게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뿜어댔다. 얼굴에다가. 네. 이건 뭐 보도가 하나도 안 된 건데요. 그렇죠. 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언 막말 그리고 내가 자고 나서 반값을 주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호가 훨씬 피해자가 체격이 커요. 이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돼서 방키를 내줍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말씀하셨지만 무리 6시간 동안 곱씹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일간 시신 훼손을 분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물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완전 범죄를 깨한 상태에서 그 어떤 분노, 감정이 극에 달했는데 이상하게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건 내가 나중에 범행 후에 사후에 체포되지 않을 그런 계획, 플랜을 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김성수 29세가 됐는데 사실 요금 1,000원을 돌려달라. 그런데 돌려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델을 꿈꾸는 21세 그 아름다운 청년이라고도 주변에서 얘기를 했어요. 심성도 착하고 이 사람을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를 했어요. 또 하나 있죠. 제가 과천 토막 살인 사건으로 인터넷에 나오는데 현장에 직접 제가 임장을 했었습니다. 중앙 방송 상황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2017년 8월 달이죠. 새벽에 손님이 찾아와서 도우미 때문에 시비가 됩니다. 그렇죠. 도우미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신고하겠다. 불법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극단적으로 피해자를 또 흉기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분리 훼손해서 과천 어린이 대공원 수풀에 유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회가 사실 제가 미국에 여행을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총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낯선 사람을 먼저 인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먼저 낯선 사람에게 인사를 하느냐. 이게 문화냐라고 했더니 사실 그 유래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게 대부분 허가를 얻지 않아도 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적개심을 가지면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당신한테 적개심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먼저 인사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시비를 가지고 극단적인 살인 현상까지 온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이호선 교수님 강의를 제가 항상 듣습니다만 정말 뭔가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모순적인 게 예컨대 뭐 모텔비 원래 먼저 주는 건지 나중에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텔비를 나중에 준다 그러는 말 때문에 화가 막 불끈 나오고 담배 연기를 자기 얼굴에 뿜어대기 때문에 매우 기분 나빠서 살해까지 느꼈던 사람이 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나흘이나 걸려서 아주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충동을 느끼고 분노감을 느끼는 그 순간적인 그런 것하고 실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바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짜는 것하고가 사실은 상당히 상반되는 행동이잖아요. 그 심리도 그렇고.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다 공존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뭐 누구나 다 이중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봐도 될지. 왜냐하면 고유정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분노 방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썼던 말 중에는 분노를 삭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분노 발효 사회가 돼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발효 사회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감정도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홧김에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홧김에라는 말은 내가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런 홧김에라는 반응을 보이면 나도 그 상황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더 빨라지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딱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처리도 자기의 몫이 되죠.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나에 대한 또 다른 학습이 발생합니다. 여러 조건을 상황을 또 살펴보고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처리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처리했을 때 적어도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의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거든요. 네. 결국 우리는 배움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배움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반복적인 사회적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보면 악화된 학습에 대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스스로 선택했던 게 아닌가 그런 건 굉장히 안타깝고 그만큼 사회도 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삭혀낼 수 있고 발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지속적인 학습의 창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아유 무서워서 어디 말도 제대로 하겠냐 이러다가 나도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범죄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 구성원 간의 불씨만 높아지는 거다. 그럼 대책 마련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분 전문가로서 간단하게 물론 뭐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조언을. 저는 사회적인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가까운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이 우선이 아니고 태어나서 3, 4세부터 인성교육, 룰, 어떤 사회 규범 이런 걸 먼저 가르치고 교육한다라고 해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중요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지배를 이제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렸을 때 보면 성적 지향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어떤 교육 체계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적인 룰 또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기 교육, 소위 말 룰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조기 교육이 실제로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요새는 과정과 스토리는 없고 결과만 접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군가를 뭐 손가락질하는 건 쉽습니다만 사회 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 분노를 방출하는가에 대한 것만 노출할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어떤 식으로 잘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끔찍한 사회적 문제로 시작해서 마음이 좀 어두웠는데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해결이 되고 뭔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국 축구연맹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연이 뭘까요? 잠시 후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인사말을 하다 보니까 뜨겁게? 뜨거운 스포츠 뉴스 이러잖아요. 스포츠를 하면 뜨거워집니까? 이게 아드레날린 때문일까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 스포츠는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구도가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이 경쟁을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기는 것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변질됐지만 스포츠의 원래 가치는 그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뜨거운 남자 오늘 우리 스포츠문화연구소장님 어떤 뜨거운 스포츠 뉴스를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메건 라피노하고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입니다. 최근에 좀 기사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메건 라피노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 대표적으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의 주장인데 그 양성평등 운동가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미국 내에서는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지난 7월에 열렸던 이 프랑스에서 열렸던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미국 축구 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국 축구 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네. 소송을 한 겁니다. 이유가요? 왜 했냐? 예. 남자 대표팀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아. 이거죠. 어떤 대우가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하고 뭐 수당 기본적인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요. 포상금도 차이가 나고요. 훈련 여건, 의료 지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자에 비해서 우리가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정이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기본적인 수당은 남자 대표팀에 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자 축구 대표팀이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받고요. 그렇게 낮게 받아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15년에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예. 이때 받은 포상금이 $172만, 우리 돈으로 19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14년 월드컵에서 16강에 탈락했는데 네. 그때 받은 포상금은 $540만. 61억 원. 좀 많이 차이가 나죠. 탈락했는데 $540만. 예. 우승했는데 $172만? 예. 오, 이거 너무 차별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데 네. 이 포상금은 자국의 축구협회나 연맹이 이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예산도 있지만 FIFA로부터 이제 분배금을 받아요. 월드컵에서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네. 출전한 나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근데 이 남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총상금이 4억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9 올해 열렸던 프랑스 여자 월드컵 총상금은 $3,000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근데 이 상금도 FIFA가 그들이 일해가지고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네.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하면서 중계권료도 팔고 스폰서십도 팔고 입장권도 팔고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데 네. 남자와 여자 축구 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과 흥행이 차이가 나니까 기본적으로 이 포상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가대표 수당이나 훈련 여건 그리고 의료 지원 이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 국가대표라는 거는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예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국제무대에 뛰어서 자신을 알릴 많은 기회가 있고 성적이 좋으면 포상금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월급을 받고 뛰는 게 아니라 조금 수당 받고서 자원봉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이제 이 수당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데 남자나 여자나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똑같이 훈련하고 경기에 뛰고 이거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수당이나 훈련 여건에서 차이가 나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네요. 원래는 그 차이가 나는 게. 예,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포상금에서 차등을 주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네. 국가대표로 뛰는데 이 협회에서 주는 연맹에서 받는 수당이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죠.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로 소집돼가지고 훈련하게 되면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이요? 예, 근데 남자 축구 대표팀은 10만 원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원래 우선 국가대표팀이 급여가 없다는 게 맞아요? 예, 급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속팀에서 뛰는 선수를 네.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소집해가지고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주고서 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정급여는 없고 이제 수당 그리고 성적이 좋으면 포상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죠. 아, 그럼 돈이냐 명예냐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네요. 근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게 되면 포상금도 받고 또 국제 기회가 무대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해외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축구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대부분의 여성 스포츠 종목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여자 축구는 다른 여성 스포츠에 비해서 역사가 짧거든요. 근데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여자 축구는 특히 이 양성평등 운동을 리드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 여자 축구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 대표팀이 네. 특히 이제 그 양성평등 운동을 좀 이끌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이끌고 있느냐 하면 역대로 보면 전통적으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서 지금이 주장인 메건 라피노 같은 이런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아이콘 같은 선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7월에 여자 축구 월드컵이 프랑스에서 열렸어요. 네. 미국이 우승했는데 결승전이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 우승을 확정 짓자마자 그 운동장에 모였던 관중들이 우승했으니까 미국 선수의 이름을 외치거나 USA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퀄 페이라고 다 외쳤거든요. 아, 급여를 동등하게 줘라? 예, 동일 임금 이걸 다 외친 거예요. 이 외침이 나오니까 메건 라피노 미국 대표팀의 주장이 우승컵을 안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퀄 플레이, 이퀄 페이. 그러니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동일 운동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격렬하고 치열하게 양성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 축구 이 양성 운동 하시는 축구 선수도 그렇지만 관중들도 대단하신 분들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네. 이 여자 축구 보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걸 좀 느꼈죠. 네, 그러네요. 그 메건 라피노가 그러니까 그 프랑스 월드컵 개막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설전을 벌였던 선수다.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건 라피노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막 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네. 이 메건 라피노가 아주 당당하고 이제 멋있고 또 이제 걸크러쉬 매력,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당당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 레즈비언이다 이게 커밍아웃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서 이제 7월에 여자 이 월드컵 개막하기 전에 미국의 그 축구 전문 잡지인 그 8xA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월드컵에서 우승하거나 4대 프로스포츠 우승팀은 백악관에서 전통적으로 초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어본 거죠. 월드컵에서 너 우승하면 백악관에서 초청할 텐데 백악관에 갈래? 네, 그랬더니 영어로 욕설을 섞어가지고 이 빌어먹을 백악관 같은 데는 가지 않겠다. 왜요? 저 같으면 갈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왜 안 갔냐 하면 트럼프가 그 반이민 정책, 그 인종차별, 그 증오를 퍼뜨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봤어요. 네. 참을 리가 없죠. 가만 안 있겠어요. 예, 발끈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네. 우승이나 하고 그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네. 우승하든 안 하든 네. 일단 내 백악관에 초청할게. 이렇게 그래도 트윗에다 또. 날렸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승했는데 다행입니다. 안 갔죠.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안 네. 가고 트럼프 대통령 더 열받게 미국 의회에서 초청했는데 미국 의회로 갔어요. 그랬군요. 예. 멋지네요, 좀. 네. 근데 그 우승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이 선수이고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네.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월드컵 우승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행사 벌였을 때에도 수많은 그 지지자들이 모여서 외친 것은 메건 라피노라는 선수 이름이 아니라 이퀄 페이를 같이 외쳤고요. 이때 이 메건 라피노가 연설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들은 더 사랑하고
덜 증오해야 한다. 예. 더 많이 듣고 말을 아껴야지 된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게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이 한 얘기입니다. 네, 진짜 멋진 말이네요. 근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예. 축구는 어떤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여성 축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적인 예로 2015년쯤에 한번 사단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예. 이 지소연 선수가 이제 영국하고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박지성이나 뭐 손흥민 선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경기 끝나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경기 끝나고 다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어요. 근데 남자 축구 대표팀은 3시간 이상 거리는 전부 다 비즈니스석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팬들이 굉장히 반발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참아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 선수들이 굉장한 그 차이이기도 한데요. 우리 선수들은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아직은 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 잘 아시는 2015년에 이 백인 경찰이 좀 과잉 진압해서 흑인이 억울하게 총에 맞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게 가끔가다 드러나는 일이죠. 이때에 미국의 미국 프로풋볼의 선수인 콜린 캐퍼닉이 트럼프 반대, 인종차별 반대의 의사표시로 경기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연주가 되는데 국가 합창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네. 근데 이때도 이 메건 라피노 선수는 나는 콜린 캐퍼닉을 지지한다. 차별 없어지자 한다라고 무릎을 꿇는 이 퍼포먼스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선수들이 사회 문제에 관해서 의식을 많이 이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면으로 좀 많이 좀 약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마도 이제 만약에 그런 행동하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불이익이 있고. 엄청나고 사실은 축구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근데 그 힘이 되는 게 이제 팬들이 이런데 이제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네. 이 차별에 대한 반대 또 인종차별 반대를 선언하고 이러는 게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스포츠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네. 올림픽 때 메달 따는 거 보고서는 온 국민은 하나가 되는데 스포츠 스타가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차별 없애자. 예를 들어서 네.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런 얘기하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스포츠가 조금은 좀 기형적으로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 메달 따는 거 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약점이 좀 있는데 많이 개선되겠죠. 노력 중이고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오늘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조절력을 상실한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오늘 한강 몸통 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 씨에 대해서 심리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한 말입니다. 한 개인의 조절되지 않는 분노가 방치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못 본 채 방치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